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웠습니다. 이준호는 다른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죠. 남들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야, 이등병. 세수하고 뭐해? 빨리 정리 안 해? 박상훈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세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네, 병장님하고 대답했어요. 세수를 마친 그는 서둘러 내무반으로 돌아가 침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또 침구 제대로 안 겠네? 다시 해. 박상우는 준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발로 차버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침구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했죠. 병장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이불을 개기 시작했어요. 박상우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서 숟가락질이 더디었습니다. 야, 이등병. 너 밥 왜 이렇게 느리게 먹어? 박상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호의 식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반찬 남기면 안 된다고 했지? 다 먹어.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반찬을 입에 넣었지만 목 넘김이 쉽지 않았어요.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교육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상우는 준호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이등병 이준호, 방금 설명한 내용 다시 말해봐. 준호는 당황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제대로 못 들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지. 뒤에 가서 서 있어.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교실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동기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최중대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는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준호야,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면회 갈게. 맛있는 거에서 가져갈 테니까 기다려. 준호는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면회 오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키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자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른 병사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서영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면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경비병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서영은 차분히 서류를 작성하며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리던 중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준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서영은 반갑게 일어서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래,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많이 말았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이서영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살펴봤어요. 손목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면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훈과 몇몇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면회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야, 저기 이등병 엄마 왔네. 시골에서 올라온 아줌마 같은데? 박상훈은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면회실까지 들렸어요.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왜 그래? 이서영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박상훈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등병, 면회 시간 거의 끝나간다. 정리할 준비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은 그녀를 무시하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는 부대 규정 모르시나 봐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박상훈의 말투는 명백히 무례했습니다. 이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어요. 그렇군요.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죠. 엄마 찔찔이 왔네. 이등병도 참 볼품없어. 박상훈은 동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준호야. 이서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온 이서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서영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군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준호는 내무반으로 돌아갔어요. 박상훈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야, 이등병. 너희 엄마 촌스럽더라. 시골 아줌마 티 확 나던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를 떠나는 이서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서영은 핸들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기에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과 떨리는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병장의 무례한 태도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서야겠어. 이서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8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공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량 앞쪽에는 작은 성조기와 함께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한 채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의 모습에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 면회를 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군복, 가슴에 빛나는 각종 훈장들, 그리고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례. 경비병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문을 울렸습니다. 모든 경비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어요. 이서영 준장은 차분하게 답례를 하며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중대장실은 어디인가? 보고드립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비병장은 땀을 흘리며 앞장섰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이서영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냉정함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중대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경비병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대장님, 방문자가 계십니다. 들어오시죠. 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이서영이 들어서자 중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례를 했어요. 이서영 준장님, 갑작스런 방문에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앉으시죠, 중대장. 이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깔린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최 중대장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이준호 이등병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최 중대장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서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통화 기록입니다. 지난 2달간의 내용이에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준호의 상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월 15일 아들 목소리가 어두움. 평소보다 말이 적음. 2월 20일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함. 3월 3일. 이서영이 차근차근 읽어내려가자 최 중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틀 전 면회에서 직접 확인한 발언은 이서영은 수첩을 덮고 최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상훈 병장이라는 사람이 제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저에게까지 무례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 중대장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서영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중대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 상황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서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을 지켜봤습니다. 중대장, 전체 병사 집합시키시죠. 예, 갑자기 집합을. 명령입니다. 이서영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최 중대장은 더 이상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집합시키겠습니다. 잠시 후 중대 마당에 모든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준호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표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박상우는 이서영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이틀 전 면회실에서 본 그 아줌마가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서영 준장입니다. 이서영이 병사들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박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이등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병사들 사이로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아줌마가 바로 별을 단 장군이었던 거죠. 이서영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특히 박상훈에게는 시선을 오래 머물렀어요. 앞으로 이 부대가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서영 준장의 등장 이후 부대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박상우는 더 이상 준호를 괴롭히지 못했고 다른 병사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서영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대장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서영은 최중대장에게 말했어요. 중대장은 이미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김대대장은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이서영을 맞이했어요. 이서영 준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대대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내심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대에 상급자가 직접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대대장,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서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작성한 일기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자 준호의 악필로 쓰인 글들이 보였어요. 날짜별로 겪은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2일 박 병장이 또 이불을 발로 찼다. 다른 동기들은 모른 척한다. 2월 16일 오늘은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반찬을 억지로 먹이려 해서 토할 뻔했다. 김대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무실 진료 기록입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준호가 의무실을 방문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두통, 복통, 불면증 등의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의무병도 이상하게 여겨서 별도로 기록을 남겨뒀더군요. 이런, 미처 몰랐습니다. 김대대장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서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CCTV 영상 분석 자료입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치자 시간대별로 정리된 영상 캡처 이미지들이 보였어요. 박상훈이 준호를 밀치는 장면, 다른 병사들이 외면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저도 군인입니다. 대대장님. 자료 수집 정도는 할 수 있죠. 이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뚜렷했어요. 김대대장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서영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우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박상훈 병장은 즉시 격리하고 중대장은 보직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면... 김대대장이 말을 흐렸어요. 그는 부대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만든다고요? 이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대장님, 지금 제 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서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국방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국방부 감찰이 들어오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서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앞으로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거든요. 김대 대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서영의 말은 정확했고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중대에서는 박상훈이 불려나가는 모습을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박 병장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병사들 사이로 불안감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를 동정하는 시선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제서야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깨달았던 거죠.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서영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김대 대장은 박상훈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애썼어요. 준장님, 박상훈 병장은 영창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도 경고 조치했고요. 김대 대장은 이서영에게 보고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보장은? 이서영의 질문에 김대 대장은 당황했어요. 그는 개별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 검토라. 이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두 명의 고위 장교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서영 준장이 요즘 말이 많더군. 자기 아들 문제로 난리를 치고 있다던데? 별 하나 달고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 말이야. 그러게. 군기 문제는 현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이들의 대화는 점점 이서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흘러갔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이서영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이서영은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국방부 인사참모부의 정참모가 그녀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서영 준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정참모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이서영은 이런 호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모님. 그런데 말인데, 요즘 부대 문제로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제 아들 문제였습니다. 이서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 하지만 준장이 개별 부대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이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서영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정참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부모들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군기가. 정참모의 말을 들으며 이서영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결국 조직 논리가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시되고 있었던 거죠. 참모님, 그렇다면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야 정식 절차를 통해. 정식 절차로는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제 아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이서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참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요? 이서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참모님, 저는 25년간 이 조직에 충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서영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영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걱정 어린 내용들이었지만 몇몇은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어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해야지. 개인 문제를 공적 권한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이서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의 야윈 얼굴, 떨리는 어깨,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서영은 결심을 다시 굳혔습니다. 조직의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였고 동시에 군인으로서도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서영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별 하나 달고 갑질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기자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서영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접촉해오나? 고위 장교의 사적 권한 남용에 대한 취재라고 하더군요. 이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이 개입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 뻔했어요. 그 시각 준호가 있는 부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영창에서 나온 후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야, 이등병들 다 집합. 박상훈은 직접적인 괴롭힘 대신 준호를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른 이등병들에게 준호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한 거죠. 너희들 저 놈하고 어울리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 알지? 병사들은 무서워서 준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도 훈련 중에도 준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같은 기수인 김병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박상훈의 눈치를 보며 금세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서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한편 김대 대장은 상급 부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김대 대장,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사단장실에서 호출을 받은 김대 대장은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박상훈 병장은 이미 징계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소란이 계속되나? 이서영 준장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던데? 그게 준장님께서 더 강한 조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단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자신에게도 영향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해.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김대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서영의 요구와 상급자의 지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영은 동료 장교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영아, 요즘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떨까? 선배 장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 문제. 물론 이해하지만 너무 나가는 것 같아.
나간다고요? 이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직에서 살려면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결국 너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제가 참고 넘어가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냐.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모두들 이서영을 걱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행동이 조직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서영의 질문에 모임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별을 단지 5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 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서영은 아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아, 미안해. 이서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나선 일이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직에서의 압박,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아들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서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압박과 동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참모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서영은 다시 한번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최종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또 왔나? 이서영 준장. 정참모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상급 부대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서 골치가 아팠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서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직이 개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모두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가해자 처벌, 관련자 경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서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유사 사례들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매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없었어요. 정참모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당황했어요. 이서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감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군 차원의 괴롭힘 방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 큰 일을 개인 사건 하나로? 정참모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서영은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예요. 하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서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언론 공개를 위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준비했고요. 정참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었어요. 진정하게, 이서영 준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합니다. 이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5년간 이 조직에 충성해왔지만 내 아들조차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찬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서영의 결의를 보니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겠다. 국방부 감찰실에 정식 요청하겠어. 감사합니다. 이틀 후 국방부 감찰단이 김대 대장의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찰 소식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전 군종별 괴롭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감찰단장의 발표에 모든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실태 파악이었던 거죠. 박상우는 이미 군사경찰에 의해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다른 가해자들도 차례로 불려나갔습니다. 이등병 이준호, 상세한 피해 경위를 진술해 주세요. 감찰관 앞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어요. 김대 대장, 부대 관리 소홀로 보직 해제. 최중 대장, 지휘 책임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박상훈 외 3명, 군사재판 회부 및 영창 처분. 처벌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발표된 종합대책이었어요. 정군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부대별 상담관 배치,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가해자 처벌 기준 강화. 이서영이 그토록 원했던 시스템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서영은 준호의 부대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준장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사들도 예전보다 밝아졌고요. 다행입니다. 이서영은 훈련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니? 엄마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이서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준호의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대를 운영했고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일정화되었어요. 이등병 이준호, 오늘 면회객이 왔습니다. 당직병의 안내를 받고 면회실로 향하는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엄마,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영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좋아졌네. 네, 정말 괜찮아졌어요. 요즘은 동기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준호는 신이 나서 최근 상황들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얼마나 공정한지, 선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후임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준호는 갑자기 진지해지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조직에서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서영은 잠깐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다, 준호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게 미안해. 이서영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서영은 부대 주변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밝고 활기찬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젊은 병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이서영 준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상민 일병입니다. 준호랑 같은 기수인데요. 김상민은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준장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장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준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더 큰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이서영은 국방부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정군 괴롭힘 방지 시스템의 성과 보고가 있는 자리였어요. 지난 반년간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해결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발표를 들으며 이서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일이 전체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진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정참모가 다가왔어요. 이서영 준장,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참모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어. 정참모의 인정하는 말에 이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영은 집에서 준호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부대에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그래, 무슨 취재였는데? 군대 문화 개선 사례 취재였는데 우리 부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대장님이 그러시던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엄마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이야, 준호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서영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준호는 상병으로 진급했고 이제는 후임들을 돌보는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준호 상병님 정말 감사합니다. 후임 이등병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어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니까. 그날 저녁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후임들과 즐겁게 지냈다. 예전의 나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다. 나도 엄마처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편 이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군 차원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었습니다. 별을 단 엄마라. 동료 중 한 명이 농담처럼 한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그 표현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에 이서영은 차 안에서 준호의 부대 방향을 바라봤어요. 비록 멀리 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서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들의 밝은 미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소를 지켜낸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이른 아침 6시, 냉기가 서린 정육점 골목에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탁, 탁.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리듬으로 고기를 써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육미 정육점의 유리문 너머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38살 한소정, 이 시장에서 가장 젊은 정육점 사장이자 가장 무서운 칼솜씨를 자랑하는 여자였어요. 검정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한우 등심을 정확히 1cm 두께로 썰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정육점 사장을 보는 것 같았죠. 소정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인근 육개장집 사장 이말순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55살의 말순은 이 시장에서 소정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다른 상인들이 소정을 어려워하며 거리를 둘 때 말순만큼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곤 했죠. 네, 언니. 오늘 주문량이 많아서요. 소정은 고개를 들어 잠깐 미소를 보였습니다. 평소 무표정한 얼굴에 스치는 미소는 마치 얼음 위에 핀 꽃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고 다시 고기 손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소정아,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 말순의 말에 소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리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업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건설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같다던데. 소정은 대답 대신 고기를 더욱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칼질을 지켜보던 말순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뼈와 살이 분리되는 순간 마치 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썰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죠. 매일 하다 보니까. 소정의 답변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말순도 그런 소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더는 묻지 않았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9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식당 사장이었어요. 소정 사장님, 오늘도 한우 등심 3kg 부탁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소정은 능숙하게 고기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다른 정육점 사장들이 보통 10분은 걸리는 작업을 소정은 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정확하고 빠른 솜씨에 손님도 만족스러워했죠. 역시 소정 사장님 손은 황금손이에요. 우리 손님들이 여기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소정은 다시 조용히 고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말순이 말한 낯선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일까요?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일 뿐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한적한 시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정장이 제 옷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맨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폭력 조직 광화회의 중간 보스 백도철이었습니다. 여기가 마장동 축산시장이군요. 도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다른 지역의 여러 시장을 장악한 경험이 있던 그에게 마장동은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어 보였거든요. 형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물었습니다. 도철은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가장 큰 정육점을 향해 걸어갔어요. 일단 큰 놈들부터 잡고 가자. 그러면 작은 놈들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하지만 첫 번째 정육점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보호비는 무슨 보호비예요? 우리가 뭘 보호받는다고 돈을 내요? 아저씨,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밤에 도둑이 들어서 냉장고 전선을 끊어버리거나 고기 상자를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철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육점 사장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경찰이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아저씨, 결국 첫 번째 정육점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정육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이 생각보다 단결력이 강했어요. 도철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요. 형님, 그냥 한 군데 본보기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부하의 제안에 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다른 상인들이 겁을 먹고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그럼 오늘 밤에 행동하자. 그날 밤 11시쯤 시장에서 가장 큰 정육점의 냉장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백만 원어치의 고기가 모두 상해버렸어요. 정육점 사장은 하루아침에 거액의 손실을 입었죠. 소식은 금세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일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분명히 어제 온 그 사람들이야. 경찰에 신고했대? 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상인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육미 정육점이었죠. 소정은 다른 상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히 고기만 손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칼질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정아,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사실 소정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가 나고 있었죠.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도철이 드디어 육미 정육점에 나타났습니다. 부하 2명을 대동한 채 당당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정은 평소처럼 한우 등심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이 한소정 씨죠? 도철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소정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때문에요? 아,
저희는 이 일대 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요즘 도난 사고가 많다고 들어서요. 도철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육점 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 시설도 최신식이었어요. 제법 돈이 되는 가게인 것 같았죠.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소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보호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비라니요. 우리는 정당한 서비스 업체예요.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도철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겁에 질려서 순순히 따르곤 했는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오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요. 소정은 다시 고기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우 등심을 정확히 1cm 두께로 썰어내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하지만 도철에게는 그것이 무시로 느껴졌습니다. 야, 여기가 내 깃발 꽂은 데냐? 도철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소정은 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꽂아? 내가 그랬던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 순간 도철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평범한 정육점 사장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뭔 소리야? 돈은 안 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소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도철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면 어쩔 수 없지. 후회하지 마. 도철은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분명 이 여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소정은 도철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고기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칼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마치 고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소정아, 괜찮아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정은 잠깐 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정의 말에 말순은 더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소정이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정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과거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시장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날 밤 마장동의 한 작은 술집에서 상인 몇 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 소정이가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놈들 앞에서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원래 그런 애야. 말수도 적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말이야. 술집 한 구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바로 최 반장이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 관리소장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였죠. 그 소정이 혹시 옛날에 진천파에 있던 그 애 아니야? 술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천파는 10여 년 전까지 이 지역을 주름잡던 큰 조직이었거든요. 설마요, 반장님. 그때 그 애가 지금 38이면 나이가 안 맞잖아요. 아니야, 나이 딱 맞아. 그때 그 애가 23이었거든. 최 반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그 여자애
진천파 막내였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상대편 사람 넷을 보내버린 전설이 있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직접 봤어. 그때 내가 정보계에 있을 때 말이야. 최 반장의 말에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최 반장이 전직 정보계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나? 왜요? 무고한 시민 하나를 지키려고 조직을 나온 거야. 그때 그의 나이가 25이었어. 술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나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던 거지. 그럼 지금 그 조직 놈들이 그걸 모르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숨어 있을 수는 없거든. 최 반장은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반장님은 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쪽 일을 했으니까. 조직 사회에서는 다 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때 술집 문이 열리며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놀라며 소정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소정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술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소정아, 여기 앉아요. 최 반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소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최 반장 옆에 앉았어요. 맥주 한 잔 주세요. 소정이 맥주를 주문하자 다른 상인들은 서서히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았거든요. 소정아. 최 반장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그들이 널 몰라본 거야. 15년이나 지났으니까. 소정의 손이 맥주잔을 쥐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진천파 막내 한소정. 그게 너지? 소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나도 그쪽 일을 했거든. 물론 다른 쪽이지만. 최 반장은 소정의 맥주잔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그때 내가 왜 나왔는지도 알고 있어. 소정은 최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말이야. 일주일 후 광화회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아침 7시 시장 곳곳에 광화회 조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육점마다 두세 명씩 찾아가서 강제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 이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시면 모든 보안은 저희가 책임져요.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보장할 수 없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이어졌어요. 몇몇 상인들은 겁에 질려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인들이 순순히 따른 건 아니었어요. 특히 소정과 가까운 상인들은 끝까지 저항했죠. 우리는 절대 서명 안 합니다. 말순이 가장 먼저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광화회 조직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줌마, 생각 좀 해보세요. 서명 안 하시면 장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돈을 내요? 말순의 단호한 거절에 조직원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조직원들이 떠난 후 말순은 소정의 가게로 달려갔어요. 소정아, 큰일이야.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들고 왔어. 계약서요? 보호비 내라는 계약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는 거야. 소정은 칼질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돈을 내냐고. 그때 소정의 가게 문이 열리며 도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3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소정 씨, 다시 만나네요. 도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 가져왔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도철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정은 계약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요? 네, 그리 비싼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가게면 하루 매출이 그것보다 많을 텐데. 소정은 계약서를 도철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안 합니다. 왜요? 다른 분들은 다 하시던데. 저는 안 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도철은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말순이 육개장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직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낮에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안 한다니까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조직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순간 조직원 중 하나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순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 아줌마 다치셨네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조직원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아야, 허리가. 다행히 옆 가게 사장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말순 씨, 괜찮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말순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소식은 금세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소정은 병원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소정아, 정말 너무해.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어? 언니, 많이 아파요?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못 일어날 것 같아. 의사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더라. 소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 건드렸으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까지 다치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소정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소정은 곧바로 자신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게 뒤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소정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자루의 칼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특수 제작된 정육용 칼들이었지만 일반적인 정육칼과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정확했죠. 이건 썩히기엔 너무 비싼 놈들이거든요. 소정은 중얼거리며 칼을 하나씩 꺼냈어요. 15년 만에 다시 손에 쥐는 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소정은 가게 뒤편 창고에서 혼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봉인해뒀던 기술들을 다시 꺼내고 있었어요. 창고 한가운데에는 큰 고깃덩어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세 자루의 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어요.
각각 다른 용도와 특성을 가진 칼들이었죠. 첫 번째 칼은 가장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한 번의 움직임으로 뼈와 살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칼은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한 번에 큰 덩어리를 잘라낼 때 사용했어요. 세 번째 칼은 가장 정교한 작업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정의 손놀림은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후, 소정은 잠깐 숨을 고르며 고깃 덩어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완벽하게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해부학 교과서에 나올 법할 정도로 정확했죠.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최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최 반장은 소정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여기를? 말순이 다쳤다는 소식 들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았지. 최 반장은 소정이 사용한 칼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하네. 예전과 똑같아. 예전처럼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들을 내쫓기만 하면 돼요. 그게 쉬울 것 같나? 상대방도 만만한 놈들이 아니야. 최 반장은 창고 한 구석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소정아, 혼자 할 생각이야? 혼자서도 충분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광화회는 진천파보다 더 큰 조직이거든. 소정은 칼을 닦으며 최 반장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최 반장의 말에 소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요? 나도 예전에 그쪽 일을 했다고 했잖아. 아직도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위험해요. 반장님까지 연루될 필요는 이미 연루된 거야. 이 시장을 지키는 게 내 일이거든. 최 반장은 일어서며 소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일 밤까지 기다려. 내가 사람들을 모아볼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리고 소정아, 이번에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최 반장이 나간 후 소정은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낮 소정은 평소처럼 가게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광화회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요. 오후 3시쯤 도철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부하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소정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소정은 고기를 써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밤 10시에 냉동 창고로 나오세요. 마지막 대화를 나누려고요. 안 나오시면 시장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철의 협박에 소정은 비로소 칼질을 멈췄어요. 그리고 도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마장동 축산시장 뒤편에 있는 대형 냉동창고 앞에 소정이 나타났습니다. 검정 작업복을 입고 허리에는 새 자루의 칼을 찼어요. 마치 1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냉동창고 문이 열리자 도철과 조직원 6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소정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왔네요, 한소정 씨. 도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들어볼게요. 소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차가운 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돈만 내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명 안 하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철이 말을 끝내자마자 조직원들이 소정을 둘러쌌어요. 하지만 소정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비계부터 치우고 시작할까요? 그 순간 소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허리에서 첫 번째 칼을 빼내어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손목을 쳤어요. 정확히 힘줄 부분을 노린 타격이었습니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소정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뭐야 이 여자. 도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정의 움직임은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고기를 해체하듯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몇 분 만에 조직원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두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정이 의도적으로 급소는 피했거든요. 이제 도철만 남았어요.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너 대체 뭐야? 그냥 정육점 사장이에요. 소정은 마지막 남은 칼을 들며 도철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일도 했었죠. 설마 너 조직 출신이야? 진천파 막내 한소정. 들어본 적 있나요? 도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진천파의 전설적인 칼잡이 이야기는 조직 사회에서 유명했거든요. 진천파이. 네, 그 한소정 맞아요. 소정은 도철의 목에 칼을 댔어요. 차가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자 도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창고로 몰려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최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체포하라. 최 반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광화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준비했고 언론도 불렀어. 오늘 밤 이 모든 게 생중계될 거야. 정말로 뉴스 방송팀들이 창고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을 위협하던 폭력 조직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철과 조직원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소정은 칼을 허리에 꽂으며 최 반장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반장님. 고맙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날 밤 마장동 축산시장의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아침 마장동 축산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정육점 사장, 마장동 유통 마피아 일망타진 이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소정의 이야기를 들었죠. 소정이 가게 문을 열자 앞에는 고기 바구니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각 바구니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지켜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소정은 메모들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정아, 말순이 목발을 짚고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언니, 벌써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 뉴스 보고 바로 나왔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소정이가. 말순은 소정을 꼭 안아주었어요. 소정도 말순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다쳐서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혼내준 거지?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최 반장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신문 봤어? 신문 일면에는 소정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마장동의 영웅, 정육점 사장 한소정. 영웅이라니 너무 과하네요. 과하긴. 내가 이 시장을 지켜낸 거야. 최 반장은 소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칼은 다시 고깃덩이에만 써요. 네, 이젠 사람 안 자를 거예요. 대신 손은 정확히 자를 거예요. 그날 오후 소정의 가게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뉴스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소정을 응원하러 온 것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기로 보답하겠어요. 소정은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고기를 준비해 주었어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여기서 일 배울 수 있을까요? 일요? 네, 정육기술 배우고 싶어요. 뉴스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소정은 잠깐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일해왔는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열심히 배우겠어요. 젊은 여자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소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젊은 여자가 기뻐하며 나간 후 소정은 칼 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위해 연습용 칼을 하나 골랐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새 제자에게 칼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잡고 정확히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사장님. 그런데 기억하세요. 칼은 고기를 자르는 도구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소정은 제자의 손에 칼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고기는 갈라도 사람 마음은 안 갈라야 해요. 배워두면 써먹을 날이 와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소정은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육미 정육점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만든다. 마장동 축산시장은 이제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소정은 다시 평범한 정육점 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정도 이 시장을 자신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소정의 칼질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져요. 탁, 탁, 탁. 규칙적이고 정확한 소리. 그 소리는 이제 마장동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소정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과 이어나가야 할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무서운 칼잡이였던 여자가 이제는 마장동에서 가장 따뜻한 상인이 되어 자신의 기술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이야기. 그것은 마장동 축산시장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간 한소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